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다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해주고 하니까. 이 투쟁을 시작하면서 용기가 생겼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그냥 싸웠죠 뭐. 예, 일상적으로 그냥 가면 끝까지 가는 거고. 사람들이 왜 저기 앉아있냐고 저보고. 저는 올 6월 말로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복직은 됐지만 집에서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 받으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투쟁하는 7개월이 항상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동지들을 얻었고 또 제가 언제 이 투쟁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까? 저 7개월 동안 정말 저한테는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고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 외주사 사장들이 고용 지원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해당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중간에 자르고 아니면 타 영업소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계속 일하던 직원들은 자기가 잘릴까 봐서 사장이 시키는 일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많이 불편해서 요금소에서 다른 업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금소 안에서 요금 수납만 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화장실 한번 가기도 힘드니까 출근하게 되면 물을 안 먹어요. 커피도 안 마셔요. 그리고 사장들이 또 도로공사에 딸린 땅들이 공유지가 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뭘 심어요. 심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서 직원들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고용 불안도 고용 불안이고 정말 이제 비인간적인 대우를 많이 받은 거죠. 저항할 수 없었고요. 정말 여성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끔찍한 고용 불안, 지독한 차별, 성희롱, 성폭력.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인터뷰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 서름에 많이 동지들도 우시기도 하고 그걸 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참아왔던 세월이 우리 투쟁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캐노피에서 투쟁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에만 있을 뿐이지 몸으로 뭐 율동이나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정도가 정말 다인데요. 밑에서 청와대에서 저희 동지들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을 때 캐노피에서 그 저희 동지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만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층은 이미 이렇게 딱 그 서로 축구 코트에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절반은 우리, 절반은 도공 친구들 있고 2층 로비도 이제 다 점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신 동지들이 실제로 20층인가까지 뛰어 올라갔다는 게 난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9일날 거기 그 들어갈 적에 다 엘리베이터랑 다 멈춰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단을 타고 2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그 소리만 하니까 무조건 20층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진짜 계단 잘 못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20층을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20층에서 숨이 막
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도 119에 전화를 했어요. 숨이 멎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실려갔다가 다시 그 농성장 안에를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억들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10일 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전부 다 이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전부 이렇게 움츠리고 누워있고 하는데 저 혼자만 매트가 깔려있고 침낭이 펼쳐져 갖고 저를 덮어줬어요. 그 9월 9일 날에 엄마가 서울에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퇴원을 시켜드리고 집에 있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동지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들이. 마음이 집에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김천까지 4시간이거든요. 7시에 밟았어요. 차를 끌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 정말 엄마가 버텨주셨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향해서 내 의지가 나를 이긴 것 같아요. 추석도 김천에서 보냈고 또 남편 기일 때도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김천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동지들하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아니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임종 때도 못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간 동지들도 있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전부 다 다들 막 같이 울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또 바로 다시 와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힘을 실어야만 우리가 힘을 더 낼 수가 있다 해가지고 동지들이 그렇게. 첫 번째 그 연자농성에서는 저희가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조금 배도 고프고 사실은 제가 사과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조금 그런 당혹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는 저희가 사과를 받아냈어요. 두 번째 이제 대치 상황에서 토끼몰이를 당할 때 이렇게 되게 연행을 가는 모습들이 무슨 저승사자가 막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듯이 그렇게 잡아갔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조합원들이 끝까지 날밤 새더라도 오늘 저 청와대 뚫는다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연자농성도 가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좀 나중을 위해서 후퇴하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조합원들의 의지는 살아 있었는데 조금 꺾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되게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2월 30날이 된 거죠. 그때 올라갈 때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좀 그럴듯하게 기자회견 한번 새벽이지만 어차피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될 거고 싸울 거를 결의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우리가 정당하게 싸우고 있다. 제가 좀 빠르게 생겼으니까 저보고 그 발로 그걸 걷어차고 폴리스 라인을 걷어차고 뛰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발로 제가 맨 처음에 발로 딱 하고 뛰는데 저는 뛰는 거 자신 있는데 그 앞에 막 경찰들도 이렇게 해서 피하고 다녔는데 거기 무슨 하얀 문까지 뛰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가면서 뛰면서 생각을 총 맞는 거 아닌가 수독적으로 했거든요. 총살당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뛰라고 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문은 찍었습니까? 근데 그 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길치라서요. 그 문이 아니고 그 옆에 문이었는데 저 따라서 다 그쪽으로 오셨거든요. 다음부터는 길을 제대로 안내해 주시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노조를 가입했을 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 청와대에 모이니까 4개의 노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연대 오시는 사람들이 쫓기도 틀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또 뭐야.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맨 처음에 연대의 의미도 몰랐던 저희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하나씩 민주노총의 많은 노조들을 알게 됐어요. 김천 본사에 들어가니까 이 4개의 노조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두의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조끼 색깔하고 똑같이.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조끼를 바꿔 입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조끼를 바꿔 입었는데 그 사람 그 노조 같은 거예요. 주황색을 입은 그 노조 조끼는 그냥 조끼 색깔일 뿐이고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그 안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많은 각양각색의 연대들이 그 조끼 색깔을 빛내면서 깃발을 들고 김천으로 왔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싸웠죠 뭐. 네, 일상적으로 싸우고 있어서 하여튼 함께 싸웠습니다. 그냥 구사대 보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웠죠.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요? 근데 이 투쟁을 결합하게 된 계기는 반드시 이 투쟁이 전진하면 2019년 가장 큰 투쟁이 될 거라고 이미 이제 느낌이 팍 왔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딴 거 없이 그냥 달려가서 그냥 함께 싸웠죠. 네. 대법 판결까지 받았고 그럼에도 이 정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밖에는 뭐 노동자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각오였고 그냥 많은 연대를 다니고 하지만 여기가 진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이겨야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쉬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일을 하고 다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고 캐럿에서 내려와가지고 김천에 내려가서 이제 저희는 투쟁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주고 김천 그 정직원들이 커피를 이렇게 들고 유유히 걸어 다녀요. 저희는 투쟁 현장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되게 대치되면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저분들이 저희를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그 느낌을 지금 생각을 해서 얘기하자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비난 댓글 같은 것도 니네 시험 보고 들어와 봐 이런 소리가 많았으니까 왜 내 스스로 이 노동은 동일하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차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시험을 꼭 전문 수납원이에요. 시험을 치고 안 치고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납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기계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없어질 일자리는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없어질 일자리라고 말을 했던 거고 스마트 톨링 기계화 자체 우리 요금 수납원들의 그 뼈저린 노동이 없었으면 그들이 만들어낸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 담긴 데이터가 없었으면 스마트 톨링은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자동화 신기술을 만든 주체가 기여한 주체들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 톨게이트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노동자 운동이 그 문제에 대안을 힘있게 제기하지 못하니까 기계화와 자동화의 성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적게 일하고 인간답게 일하고 풍요롭게 일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제가 그 아는 동지도 밥하는데 정규직으로 들어와라, 시험 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시험이 있어야지 보지. 밥하는데 정규직 시험 없잖아요. 요금 수납 업무 하는데 정규직 그 자리에 정규직 돼야 되는데 시험이 있냐고요. 그게 없지. 그리고 시험이고 뭐고 간에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제일 잘하고 문제없이 해왔는데 무슨 시험을 봐요. 또 문제는 또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이 없다 이놈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험이 있어야지 보지. 그러게요. 김천에 있을 때 가장 동지들이 가장 좋았던 건 밥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주는 음식이 맛이 없어도 일단 본인 손으로 하지 않은 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집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가 6일날이 기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해놔서 했는데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항상 제가 집에서 식구들을 챙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식구들이 나가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늙은 엄마가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엄마 왜 도대체 거기는 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해서 다 준비해서 사놨다가 갈 때 되면 다 챙겨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다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해주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처음으로 제 생각대로 한 거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배운 거는 빨리 배우고 쉽게 배운 거는 포기, 수능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정말 화가 나도 내가 참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투쟁을 시작하면서 용기가 생겼고 동지들이 있어서 그 힘을 보고 버틸 수 있었고요. 우리 동지들 평균 다 50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이 삶이 굉장히 우리 남성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러다 보니까 정거동성하고 이런 투쟁들을 하는데 사연이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해도 너무나 이제 이게 많은 그 어려움을 돌파해 왔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냈는지를 다른 싸우시는 투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읽고 조금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하셔서 꼭 모든 사업장의 투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그 책을 받아서 읽었을 때 그 매 순간순간이 떠올라서 어떤 때는 숨을 쉬기조차도 힘들었을 만큼 그런 무게감이 느껴졌는데 이게 이 책을 대면했을 때 페이지를 딱 펼쳐놓고 보면 그 순간이 다 떠올라요. 그 순간이 떠올라서 그냥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글에 저희 노동조합의 문제점까지도 많이 담았다고 보거든요. 저희 노동조합에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처음 신입으로 투쟁하시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시고 이게 나쁜 점은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애초부터 전 이건 비정규직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톨게이트 투쟁은.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애초부터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다시 제자리로 찾는 과정 중에 어떤 싸움이었고 현재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뭐 우리가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지고 있던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투쟁을 거침없이 해주신 동지들은 아주 대단하다. 뭐가 힘들었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의 탈의시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때 장면을 쓰는 게 한 몇 줄 쓰는데도 한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1976년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상의 탈의 시위를 했는데 40년 가까이 한국 사회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써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그 노동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서름과 분노가 결코 그냥 고통만으로 끝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주었다. 결코 동정받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런 여성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투정 한번 할까요? 이거 그냥 셔터 누르면 되죠? 하나